2500년 전에 쓰인 책, 논어를 2026년인 지금 우리가 왜 읽어야 할까요? 사실 저도 처음엔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딱딱한 대학 강의부터 출퇴근길에 듣기 좋은 오디오북, 요즘 스타일로 쉽게 쓴 해설서까지.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오래된 고전이 지금 당장 우리의 행복, 일, 관계, 그리고 이 복잡한 세상에서 길을 찾는 문제에 대해 어떤 현실적인 답을 줄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보는 겁니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있었어요. 이기동 교수의 강의 자료였는데 역사가 거대한 주기로 순환하고 지금 우리가 몸을 챙기는 시대에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다들 헬스하고 영양제 챙겨 먹으니까 몸 챙기는 시대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라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순히 건강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성과, 사회적 지위 같은 외적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몸을 챙기는 시대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경쟁입니다. 보내주신 모든 자료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아, 경쟁이요? 그 단어를 들으니까 갑자기 모든 게 선명해지네요. 결국 좋은 집, 좋은 차, 높은 연봉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싸워야 하는 시대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자료에 따르면 아주 혹독해요. 친구마저 잠재적 경쟁자로 여기게 되면서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고요. 심지어는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안도감이나 은근한 기쁨을 느끼는 심리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모든 관계를 철저히 이익과 손해로만 계산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논어에서 말하는 군자는 의로움을 생각하는데 소인은 아, 이익만 생각한다는 그 구절이요? 네, 정확히 겹쳐집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정말 소름 돋게 똑같네요. 특히 직장 생활을 생각해보면요. 한 해설서에서 짚어준 내용인데 우리가 취업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선 정말 모든 걸 바쳐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조직의 일원이 되고 나면 그 안정감에 취해서 더 이상 깊은 고민, 즉 궁리를 멈춰버린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냥 월급날만 기다리게 되는 거죠. 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 없이요. 결국 이런 삶이 우리를 속부터 텅 비게 만든다는 거고요. 듣고 보니 지금 우리가 겪는 경쟁이나 공허함이 이미 2500년 전에도 있었던 문제라는 거네요. 그럼 공자는 이 끝없는 경쟁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고 본 건가요? 혹시 다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같은 좀 비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 건 아닐까요? 하하, 좋은 질문입니다. 공자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몸 중심의 경쟁 사회가 문제의 원인이니 해법은 당연히 그 반대, 즉 마음 중심의 삶에서 찾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배움입니다. 배움이요? 아, 논어의 첫 구절.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말씀이시죠. 솔직히 말해서 전 학창 시절에 배움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거든요. 시험 공부가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왜 공자는 배움이 기쁘다고 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배움과 공자가 말하는 배움은 목적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배움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점수 따기, 스펙 쌓기였죠. 수단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하는 진짜 배움은 어느 날 문득 나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거대한 질문 앞에서 길을 잃었을 때, 즉 철학적 방황의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아, 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절박한 과정으로서의 배움. 그렇죠. 그러니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깨달을 때마다 기쁨이 샘솟을 수밖에요. 그리고 공자가 그 기나긴 배움과 방황 끝에 찾아낸 궁극적인 처방전이 바로 인이라는 한 글자였습니다. 인. 정말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사실 항상 좀 막연하게 느껴졌어요. 어질 인이라고만 외웠지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안개 속에 있는 느낌이랄까요? 자료들에서는 이 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던가요? 아주 현실적인 비유들이 많았습니다. 첫째, 나의 본질이 이 물질적인 몸뚱이가 아니라 그 안에 깃든 마음이라는 걸 제대로 깨닫는 게 인의 출범점이라는 겁니다. 한 강의에서는 우리 몸을 마음이 사는 집이라는 뜻에서 몸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몸집이요? 재밌네요. 네. 그런데 마음은 내팽개치고
오직 몸집만 꿈기고 먹이는 데 집중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밥만 아는 사람. 그래서 바보가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와, 몸집과 바보라니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내 주인이 마음이라는 걸 자각하는 것, 그게 첫 번째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 중에서도 매일같이 화가 났다가 기뻤다가 질투했다가 하는 변덕스러운 변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변하지 않는 본래의 마음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이걸 가꾸는 게 인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본래의 마음을 가꾸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뭐 명상이라도 하라는 걸까요? 공자는 훨씬 더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인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결국 두 가지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봤거든요. 바로 충과 서입니다. 충과 서요. 네. 보통 충하면 임금님에 대한 충성은 떠올리지만 원래 뜻은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진심을 다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서는 같을 여의 마음심이 합쳐진 글자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과 같이 여긴다는 뜻이죠. 역지사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충은 나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고 서는 타인에게 진심을 전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서를 실천하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공자가 평생에 걸쳐 강조한 황금률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기소불욕, 물시여인.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인을 실현하는 삶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방금 인이 충과 서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듣다 보니 이게 그냥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제 회사 생활이나 가족 관계에 써먹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료들에서 이런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다룬 부분이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논어는 철저히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책이니까요. 특히 리더십과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이 아주 날카로운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구절이 대표적입니다. 그거 정말 유명한 말이죠. 마케팅에서도 많이 인용하고요. 네. 그런데 대부분 이걸 외부 고객이나 인재 유치 같은 비즈니스 전략으로만 해석하죠. 하지만 논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작점은 훨씬 더 근본적인 데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요? 네. 내가 먼저 단단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꽃이 되어야 벌과 나비가 찾아오는 것처럼요. 그 다음은 어딜까요? 바로 내 옆에 있는 배우자, 가족입니다. 가정의 화목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정말 공감되는 말이네요. 결국 사람이 문제라는 건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원칙이 말은 쉽지만 현실에선 어렵잖아요. 특히 성과 압박이 심한 조직에서 리더가 직원을 기쁘게 하는 것과 성과를 내게 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그걸 별개의 문제, 심지어 상충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공자의 지혜는 그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오디오북 자료에서 인용한 통계가 인상 깊었는데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힘든 일 때문이 아니라 힘든 사람, 즉 리더나 동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런 얘기 많죠. 직원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기쁘게 하는 리더 밑에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몰입하고 성과를 냅니다. 그런 조직 문화에 대한 좋은 소문은 비싼 광고보다 훨씬 더 멀리 퍼져나가서 결국 멀리 있는 뛰어난 인재들까지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직원에게 진심을 다하고 충,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니 슈, 직원이 기뻐하고 진자솔, 뛰어난 인재가 찾아오는 연자라이군요. 이렇게 연결되니까 개념이 머리에 딱 잡힙니다.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논어는 아주 명쾌한 기준을 제시하더군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고우라는 술잔 비유가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무슨 뜻인지 감이 잘 안 왔어요. 모서리가 없는 술잔을 꾸짖는다는 게 좀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바로 그 낯선 지점이 핵심입니다. 공자가 진짜로 술잔의 디자인을 비판한 게 아니니까요. 당시 고라는 술잔은 본래 과음을 막기 위해 일부러 각지게 모서리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술 마시기 편하게 그 모서리를 없애고 둥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놓고도 이름은 여전히 고라고 부르는 상황을 보고 공자가 탄식한 겁니다. 고가 고답지 못하구나. 이게 고란 말인가? 이게 고란 말인가? 아하! 그러니까 이름만 고이지 절주라는 본래의 기능과 정신을 잃어버렸으니 더는 고가 아니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름을 바로잡는다는 정명사상입니다. 리더는 리더다워야 리더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부모고, 스승은 스승다워야 스승이라는 거죠.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한 자료에서는 이걸 현대사회의 핑계 문화와 연결해서 설명하더군요. 핑계 문화요? 네, 소인은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럴듯하게 꾸며댄다는 구절처럼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걸 반성하고 고치려 하지는 않고요. 온갖 이유를 대며 변명만 늘어놓는 세태를 꼬집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날카로운 비판이네요. 논어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죽음 같은 아주 근본적인 주제도 피하지 않더라고요. 공자가 강가에서 흘러가는 물을 보며 한탄하는 장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멈추지를 않는구나. 보통 이 구절을 세월의 덧없음에 대한 한탄으로만 해석하기 쉬운데요.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건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당신은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강력한 질문입니다. 목적 있는 삶이요. 네, 바로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는 구절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후회가 없을 만큼 치열하고 의미 있는 하루를 살고 있냐는 거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오디오북에서 이 부분을 안도연 시인의 연탄재 시와 연결해서 설명하는데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는 그 유명한 질문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시간이 없다, 환경이 안 좋다는 식으로 남 탓을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의 삶에 뜨겁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나에게 차가웠기 때문에 내 주변 세상도 차갑게 느껴졌다는 성찰로 이어지는데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결국 모든 화살을 나에게로 돌리는 거죠. 특히 논어는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할지 그 이정표까지 제시해 줍니다. 논어의 가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세 가지 알미 바로 그것인데요. 첫째는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소명, 즉 천명을 아는 것. 둘째는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질서, 즉 예를 아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됨됨이, 즉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사명, 관계, 사람.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지침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논어는 정말 고리타분한 도덕 교과서나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 아니었네요. 물질적인 성공 너머에 있는 내 마음을 돌보는 법, 그걸 통해 진짜 행복과 삶의 목적을 찾고 주변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맺도록 돕는 아주 현실적인 2500년 된 삶의 안내서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결국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서로를 밀어내며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덕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거죠. 시작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료들을 보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공자는 괴이한 일, 힘자랑, 사회를 어지럽히는 문란한 일, 그리고 귀신 이야기, 이 네 가지, 즉 괴령난신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한 거죠.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유튜브, 뉴스, SNS는 어떻습니까? 온통 이런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괴령난신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만약 공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우리를 본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정신이 팔려 정작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이라는 농사를 놓치고 있다고 따끔하게 충고하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